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이 사장이 편법 상속을 인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로지 의원님만 주장하는 내용이어서 의원님만 가지고 있는 정보인가 싶어서 지금 다시 연결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편법 상속을 이부진 사장이 사실상 인정하시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부진 사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 재산이 1조 7,046억 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판결에서 보면 재산 분할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86억 원만 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하고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이부진 사장이 갖고 있는 1조 7천억 원의 재산이 만약에 결혼한 뒤에 스스로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을 하면은 이제 재산 분할 요구에 응해야 하는데요. 네네. 이제 반대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했고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산의 대부분을 이건희 회장,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 이제 예.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산 형성 과정이 편법 상속이니까 네. 결국은 편법 상속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됐다. 이제 이렇게 알겠습니다.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자신의 노력 없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편법 증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해야지 재산을 안 뺏기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뺏겨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편법 상속을 사실상 인정을 한 것, 이것이 과연 경제정의, 사회정의에 부합하느냐 이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게 편법 혹은 불법을 통해서 자산을 취득한 거라면 그렇게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거라면 그러면 소위 이제 이재용법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불법이익 환수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불법이익 환수법을 이제 이미 제가 제출을 했는데요. 예. 이 법안은 범죄 행위를 통해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 행위를 통해서 제3자가 취득을 하게 돼서 그 불법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 넘게 되면 국가가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형사적 절차를 통해서는 대법원에서 뭐 이것이 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어겨서 그런 재산 증여가 이루어졌고 법을 어겼다는 것은 뭐 불법이니까요.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 제3자, 이 경우에는 이부진 사장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요. 1996년도에 예. 이부진 사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약 16억 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16억 원이 지금 약 1조 5천억 원이 됐거든요. 그렇죠. 20년 만에. 네. 근데 이 20년 만에 1조 5천억 원이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한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이제 편법이고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유죄 판결 받았죠, 이미. 예. 네네. 여기에다가 삼성물산 합병, 다시 예. 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지금 최근에 그 뭐 청와대에서 문건도 네네. 나오고 했는데 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삼성 에버랜드 주식과 제일모직 주식의 이런 어떤 그 주식 액면 분할을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더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그렇군요. 이 과정 자체가 편법과 불법으로 불거진 그러한 재산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그 재산 환수를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예. 그 법안과 제가 낸 불법이익 환수법이 같은 맥락상에 있는 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간 과정에, 그러니까 16억이 1조 7천억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몇 차례 불법들이 중간에 저질러졌고, 네. 그것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된다. 네. 아하. 특히 이 삼성 에버랜드 주식과 제일모직 주식과의 합병 과정에서는 이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고 네. 이미 여러 지적이 있었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렇게 불법으로 취득한 이러한 재산을 그냥 사회가 용인해 준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의 그 주식 그 합병을 통한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단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불법이익 환수법이 실제 법제화가 되면 이부진 사장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환수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부진 회장 경우에는요,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건을 빼면요, 왜냐면 네. 그건 아직까지 지금 뭐 이것이 얼마다라고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예. 삼성 SDS 주식은 지금 확실한 이 불법 내지 편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삼성 SDS 주식 158만 주, 약 3천억 원이 환수가 가능한 아주 3천억이요? 최소한 3천억 원이 환수가 가능합니다. 예. 국고 환수가 가능하다 3천억이니. 예, 예. 대단한 액수네요. 입법화가 가능할까요? 이것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 법사위 의원들이요. 이 법이 소급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이 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특정한 재벌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불법이익 환수법이 선진국에서도 이런 그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이미 통과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결단의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기로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또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도 역시 의원님 발로 나왔던 보도인데 이부진 관련 보도도 의원님 발로 나오고 후속 보도가 없고 이것도 후속 보도가 없어서 의원님한테밖에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세청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5천억 해외 비자금을 자진 신고하는 기간을 만들어서 그 기간 동안 5천억에 대한 과태료 등을 면제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이 후속 보도가 전혀 없어서 네. 우선 이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이게 뭐냐면요. 이제 2015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9월 달에요. 당시에 최경환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또 그동안에 외국환 거래법 등등, 또 조세 포탈, 또 국외로의 재산 도피, 이런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문제가 되는 것도 관용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이런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담화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전무후무한 사실이거든요. 저도 물어보니까 전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이 기간을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합니다. 예.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최순실 사건이 정점에 이르던 시간, 그 시점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 시점이거든요. 삼성과 최순실이 이 건과 어떤 뇌물을 주고받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기간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당시에 신고된 신고 액수가 2조 원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국세청이 2조 원이라는 액수를 신고받아 놓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1,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지금 이제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결국은 삼성과 최순실 혹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네. 이권을 주고받고 뇌물을 주고받은 거 아니냐 이런 정황에 대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것은 현금 등등인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삼성이 가져간 것은 이 합병에서의 혜택 외에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의혹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최순실 씨의 해외 자산 부분에 관한 것도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삼성의 해외 비자금을 합법화하는 루트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하는 의혹 하나하고 네, 네. 혹은 이 삼성 해외 비자금의 이름으로 해외에 있던 자금 일부가 최순실 혹은 뭐 관련된 자금 일부가 국내 들어온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거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요. 갑자기 담화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 담화가 그렇게 기사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당시 2조 가량 이런 식으로 해서 면책됐다고 하는데 의원님 이 중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5천억 해외 비자금이 포함됐다고 하는 이제 어떤 정보 첩보를 받으신 거죠, 의원님은? 네,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정보를 줬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후속 보도가 없는 것은 이 사실관계를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뭐 묵묵부답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네. 묵묵부답이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NCND인가요? 긍정하지도 네, 않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예. 청와대 지시로 밝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예. 궁금하네요. 왜 아직.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막혀있는 상태네요. 의원님 네, 문제 제기를 문제 제기를 하셨고,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제 밝힐 일인데, 이런저런 의혹이 가능한 상황에서, 의원님 문제 제기 이후로 이제 후속 보도가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무일 어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있었는데, 예. 네. 이 부분, 여기서 이 대목은 문제였다라고 짚어주시고 싶은 부분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수사권과 기소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신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재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검사의 2차 수사권, 이 2차 수사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의 여부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발동되는 것이 2차 수사권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조직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는 것은 고양이가 계속 생선을 안고 가고 싶어 한다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검찰총장의 소극적 입장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 제기하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불법 이익환수법 적용 가능성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5천억 해외 비자금 건은 의원님만 제기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저희한테 네. 먼저 연락 주시고요. 네.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네. 서울시장 나가십니까? 그런 얘기는 다음 기회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안 나가신다는 말씀 안 하시네요. 예. 지난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화제가 된 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일로 당에서 징계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장재현 의원 스튜디오에 지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재현입니다. 징계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던데 뭐가 진행이 됩니까? 아니 저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네. 징계를 한다 그랬다가 또 몇 분 후에 또 징계를 보류한다 그랬다가
또 없는 일로 한다 그랬다가 도대체 뭐 모르겠습니다. 자, 징계를 참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징계라는 게, 그니까, 뭐, 하면은 받아야죠. 다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인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투표를 한 거 가지고 징계 운운을 한다 그러는 게 참 너무 넌센스라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당에서는 당이 이렇게 행동하기로 했는데 혼자 빠졌다고 지금 배신이죠, 배신. 그러니까 당론을 거스렸다, 배신이다, 자기만 튀려고 했다, 뭐 이런 이유로 징계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신 투표한 걸 가지고 이것이 장제원의 소신 투표다. 네. 아니면 이것이 또 배신이다. 또는 뭐 당의 분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이 논의를 그러한 장제원의 행동에 대한 논의보다는 좀 발전시켜가지고 국회를 어떻게 선진화시키고 당론, 강제 당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또 국회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서 좀 공론화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당에서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언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장제원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장제원이 진짜 소신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뭐 생각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포커스가 맞추는 게 안타깝고 저는 사실 그 장면에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나갔는데 혼자 앉아 있고.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나간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찬반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찬반 토론하고 난 다음에는 표결로 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는 관례화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왜 다당제를 갖다가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나 국민들의 생각들을 국회에서 녹여내서 이것들을 찬반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싸우지 말고 국회가 좀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라고 다당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국민들의 지상명령을 실컷 토론하고 다시 나가버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토론을 해도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또 싫어하고 그걸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는 것도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앉아 있었고 또 앉아있는 김에 그럼 재석 버튼 누르실 거죠? 아니 재석 버튼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재석을 만드는 거는 여당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방기한 여당에도 제가 책임을 묻는 거고요. 소신 투표를 한 거는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찬성을 하셨죠, 찬성. 네. 찬성을 한 거는 이 추경안이 결국은 쟁점이 공무원 증원을 세금으로 해서 그것을 일자리다. 그게 생산적인 일자리냐는 부분이잖아요. 12,000명을 원안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런데 그것이 2,500명까지 양보를 받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협상 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새벽 몇 시에 새벽에 뭐 이렇게 야 3당하고 뭐 저 민주당이 같이 통과시키기로 한 거를 9시 반으로 늦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 요청해서 늦춰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협치를 하고 서로 양보를 받아낸 안을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는 정말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생각대로 소신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반대했는데 의원님은 왜 찬성하세요? 그거는 자신의 소신이잖아요. 저는 찬성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추경안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입니다. 야당은 또 거기에 반대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원안대로 직권상정단 아닙니까? 45일 동안 원내대표단, 예결위 간사단이 협의를 해가지고 12,000명의 증언을 2,500명, 2,500명도 경찰 공무원입니다. 경찰 공무원은 저희가 여당 시절에도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안전 요원들은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최소의 불효불급한 공무원을 2,500명으로 규정을 했는데 양보를 받은 안을 찬성으로 반대라고는 소신껏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근데 이 정도면 됐다고 싶어서. 이 정도면 공무원 그럼 필요 없습니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양보를 받아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한 거죠. 자유한국당에 왜 계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 강제적 당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권고적 당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아니, 자율투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논의를 생각이 다른 자유한국당이 계속. 아니요, 생각이 다른 건 아니죠. 네, 생각이 다른 건 아니고. 그 부분만 다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제적 당론이라는 게 정말 당의 존폐 문제, 대한민국의 국방 문제, 안보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당 단독으로 직권상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의 뜻에 따라서 자율투표할 수 있는 그래서 강제적 당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공론화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거 덕분에 김태현 의원은 그 덕분에 아니죠. 그 전부터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결정 중 하나라고 저희 복당한 것을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김태현 의원이 당을 나가야 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연석회의에서도 티격태격 했다고 보도가 됐고 뭐 이렇게 싸우면 저는 참 좋습니다만은 근데 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장재현 의원이 복당 과정에서 그 복당하는 의원들을 받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이제 김태현 의원도 거기 속해 있었죠. 돌아오지 말라고 당신들 안 받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전략 미스다. 그랬더니 김태현 의원이 야 임마 너 때문에 당이 어떻게 된 줄 알아? 라고 하자 장 의원 당을 깬 건 당신이야. 김무성 대표 시절 내부 총질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김 대표 다 끌어내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 의원이 X새끼. 장 의원이 내가 X새끼면 넌 무슨 새끼냐. 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충 사실관계가 맞나요? 대화에? 아니 근데 내가 굳이 김태형 의원하고 좀 이렇게 실랑이를 한 거를 네. 여기서 또 김태형 의원으로 또 타켓을 해가지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이것이 보도됐기 때문에 네. 그 내용들을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네. 얘기를 저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됐어요.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서 X새끼는 뭐 제가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제가 그 재선 의원과 당 대표 간의 간담회 과정에서 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힘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서 변론에 나서야 된다. 또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를 안 하는 것을 강제 구형해서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인권 침해다. 이런 것들을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몰락한 거는 청문회에서 5명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본인 장재현 의원을 글쎄 뭐 타겟을 한 얘기죠. 글쎄요. 네. 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의원들이 당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구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뉴스공장이죠. 자기 생각을 뉴스공장뿐만 아니고요. 네.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정말 이거는 당의 허락받고 앞으로 방송 나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개별 의원들이 어떤 방송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지를 당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님이 야 그게 말이 되냐. 네. 개개인 헌법기관이 방송 나가서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요. 그거를 당의 허락 맡으라는 대표님이 네.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보고 야 이렇게 당이 경직돼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까지 차이 난다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뉴스공장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김호중 공장장께서도 아실 거예요. 제가 내 인생에 가장 잘못된 선택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20분 동안 풀로 들어보면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내가 자유한국당 넘어간 게 가장 잘못된 선택이라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넘어가기 전에 홍준표 당 대통령 후보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보수 가치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넘어왔는데 혁신위원장의 임명이나 혁신위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당이 정말로 과거 회기적으로 가고 있고 또 정말 너무 우측 끝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선택이 잘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선과 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논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가 오갔던 건 사실이고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김태현 의원은 이제 뭐 공이 친박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친박이 주류이고 친박의 뜻이 실제 당론화되거나 당을 움직이거나 할 만큼 힘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그건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 뭐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교감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다만 친박 비박은 그런 프레임이 아니고 탄핵 비탄핵 이런 이제 부류 이런 세력들로 재편되고 있지 않나. 탄핵 비탄핵이 뭐 친박 비박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친박 비박이라는 프레임보다는 탄핵 비탄핵 쪽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탄핵의 이제 인식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탄핵이 조작된 거고 정치적 보복이었고 일부 보수 진영
이를테면 새누리당 내의 국회의원들이 이것들을 부안해동을 해서 당이 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루어지지 이런 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당내에도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재판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여론 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루한 논쟁과 얘기들을 통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루한 논의가 당분간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재 친박 비박 혹은 탄핵 비탄핵 그 구도가 친박 쪽 그러니까 비탄핵 쪽이 한 6 정도로 많습니까 인원이 세력이?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더 많죠 어쨌든. 그 혁신 과정에서 더 혁신위원회에서 이 탄핵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규정할 것이냐. 만약에 지금 유석춘 위원장께서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듯이 탄핵은 정치 보복이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한 논란이라고 하면 다시 탈당?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네.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느냐 바른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보수 대통합입니다.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해야 되고 바른정당이 흡족하게 통합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바른정당으로 가고 뭐 탈당을 하고 이런 논란이 아니고 이 안에서 만약에 혁신위원회에서 이거를 규정하겠다고 드는 과정에서는 끝까지 탄핵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고 그 당시에 돌아가서 만약에 새누리당이라는 당이 집단적으로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막았다면 이 촛불 광장 민심이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청와대를 100m 앞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또 국회를 전체를 탄핵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았다라고 하면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과연 국민들의 민심이나 국민들이 새누리당이라는 당을 가만 놔뒀겠느냐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노선 문제에 있어서 당이 계속적으로 지난 20년간 우리 보수 정당이 좌클릭해서 망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유석천 위원장과 그리고 그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큰 틀에서는 뭐 유승민이 없을 수 없었다, 뭐 탄핵도 주인을 문 거다, 또는 결국은 박정희 박근혜를 다시 살리겠고 그것이 보수의 중심이고 이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기조다. 이렇게 혁신위원장, 혁신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면면을 보면 근대화 시민주의나 친일사관이나 소위 이제 친일파라고 공격을 받기 좋은 보수의 정통성하고 상관이 없는 전혀 없죠. 예, 전혀 없죠. 기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독재 친일 이미지를 어떻게든 탈피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당에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이게.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저희 보수 적통 정당의 역사성을 좀 봐야 되는데 산업화 보수와 민주화 보수가 손을 잡고 지금까지 대중 보수 정당으로 커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화 보수라는 건 박정희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산업화, 또 민주화 보수는 김영삼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보수, 이런 것들이 손을 잡은 접점이 있는 겁니다. 타협점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공이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룬 지도자라는 것을 민주화 보수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산업화 보수와 민주화 보수가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민주화 보수 입장에서는 5.16은 쿠데타고 유신은 독재였다. 이런 것들을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주화 보수와 산업화가 손을 잡아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유석춘 위원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유신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다고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민주화 보수와 산업화 보수가 손을 잡은 그 타협점을 깨는 거거든요. 다시 민주화 보수의 손을 끊고 산업화 보수로 역사를 회귀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핵 인식 문제예요. 일부 혁신위원 중에서는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은
주인을 문 개 XX다. 예. 그럼 주인이 누구냐는 X. 거예요. 개 XX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새끼라고 탄핵을 찬성한 세력들은 그러면 주인을 물었다 그러는데 그럼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식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원회 면면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고 다만 제가 이 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지점은 홍준표 대표께서 양쪽의 눈으로 우리의 노선을 정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진보 진영의 시각으로 중도 진영의 시각으로 보수 진영의 시각으로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회부를 해서 혁신 방향을 정하겠다. 그 말씀을 어쨌든 하셨고 저희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나 또 우리가 탈당하기 전에 심야회동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 대표와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접점을 찾아 나가느냐 그것을 보고 또 다른 메시지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유신이 어쩔 수 없었다. 식민자 근대화론 이게 보수의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독재와 친일의 이미지로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다시 보수의 적통으로 쓰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국면이 의원님한테는 기회죠.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장제원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만약에 우리 공장장님 제가 제 개인의 미래나 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보수가 살아야 장제원 정치인이 있는 것인데 보수가 과거 획기적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제 정치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다라고 장제원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 이걸로 정말로 이게 논의되고 이것들로 논의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는 보수의 정체성과 또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공론화되고 승화돼야 되는데 정치 선진화 부분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장제원의 행동이 과연 장제원의 정치 입지를 위한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차라리 제가 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주류 편입이 편해요. 네, 의원님의 입지를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낸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의원님이 입지가 만들어질 공간이 생겼어요. 그거는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찬스가 왔다. 어떠한 혁신위원회에서 정책적 혁신 또 조직적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안이 안 나온 상황이고 어쨌든 어저께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홍준표 대표와 유석준 혁신위원장의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인식이 조금 틀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봐서.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공간이 생긴 걸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짧게 담배값 인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세 정의의 차원에서 슈퍼리치 증세 이 부분을 저는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담배값 다만 그 다른 장에서는 178조에 달하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 그것을 어떻게 재원을 염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슈퍼리치 문제하고는 다른 쪽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담배값을 인하한다. 조세 정의를 위해서 슈퍼리치 증세를 한다 그러면은 서민들의 증세가 되고 있는 담배값 인하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왜 이걸 가지고 주장을 안 하는지 제가 김부겸 장관 청문회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담배값 이거 제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분명히 제가 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물었다. 왜 담배값 인하 안 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거냐라고 따져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걸 얘기를 했는데 김부겸 장관은 정책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세 정의를 바라는 민주당이 오히려 나서서 담배값 인하를 얘기를 해야지 민주당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좀 입장이 좀 난감하죠. 난감한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 조세 정의를 위해서 주장합니까? 아니요. 조세 정의를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세수가 부족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퍼리치 증세와 함께 담배값 인하는 슈퍼리치의 공간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원 염출 178조가 달하는 100대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실은 슈퍼리치 2, 3조, 3, 4조 가지고는 도저히 170조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의 장대로 논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를 증세라는 프레임으로 187조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가면은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논의의 구조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제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하자고 하는 건 담배값 인상을 한 게 국민 건강 때문에 한다고 했잖아요. 명분이. 그렇죠. 그런데 담배가 갑자기 건강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내리자고 하는 것은 그 현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엿 먹으라고.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아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실 정책적으로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솔직히 저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요. 자 최저임금 10,000원 올린다. 그 영세기업도 힘들다. 정부가 대주면 되는 거 아니냐. 돈은 증세. 이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자, 담배값 이야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세수에 네. 관한 얘기를 다 본격적으로 하고요. 네. 저는 뜬금없이 담배값 인하를 들고 나왔는데, 이거 참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예. 예.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자유한국당에서 말할 입장이 아니죠. 입장이 아닌데 민주당이 이걸 거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은 또 그 세수를 감안해서 작전을 짰을 테니까 못 내리겠죠, 이제는 또. 그거 한번 이제 제가 저 안행이니까 행안위에서 한번 김부겸 장관한테 따져보겠습니다. 그걸 공격하려고 또 내린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세수 부족을 맛보라 이것들아 이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하고요. 예.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재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다 오랜만입니다. 네, 내부자 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최순실 노트 따라잡기 미션을 마치고 온 안민석 의원입니다. 유럽에서 뉴스공장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것을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늘을 찌르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무더운 날씨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까지입니까? 좋은 여름 네. 하십시오. 좋은 여름 하십시오. 굉장히 독특한 멘트면 좋은 여름 하십시오. 네. 자, 두 분 다 해외에 나갔다가 오셔가지고, 예, 저희가 간만에 해서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님은 여기저기 이제 유럽 5개국에 방문하셔서 최순실 일가 재산을 추적한다고 막 동네방네 얘기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처음으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어제 JTBC에 나와가지고 홀라당. 홀라당. 배신을 하고 말이죠. 아니, 김어준 공장장도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안민석 의원하고 김어준 공장장.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말이죠.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영원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배반이라고 하지만 또 전문용어로 몸값 올리기라고. 어제 밤에 홀라당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손석희 사장님하고 막 인터뷰하고 막 거기서 사랑받으시려고. 읽혔어요, 그게? 네. 그런데 거기서도 본인 입으로 그 내용을 다 적나라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곧 있을 취재한 결과가 JTBC에서 프로그램 홍보까지 아니, 스포트라이트에서. 왜냐하면 제가 스포트라이트 그 이럴 수 팀을 있습니까? 제가 하루 전에 그 몇몇 우리 그 탐사 보도가 있죠. 각 언론사마다 탐사 보도 했는데 팀이요? 예. 스포트라이트만 하루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제 가겠다고 해서 아, 몇몇 기특하잖아요. 방송국이나 언론사에 탐사보도팀에 우리 가니까 같이 취재에 가겠냐. 네, 왜냐하면 했는데 거기만 따라갔다.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은 이건 하나의 그 역사적인 이거는 그 자료 흔적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의원님이 또 TV 나오고 싶으셨겠죠. 그런 측면도 없지 않나 있고요. 근데 그 스포트라이트 그 팀이 아주 결정적인 거 이번 8박 9일 동안에 정말 대박거리 결정적인 거를 스포트라이트 팀이 찾아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번에 가서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간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결정적인 거를 결정적인 한방. 한 방을 의원님이 아니라 스포츠나이트 팀이 같이 그렇죠. 취재하다가 우연히 딱 아니, 발견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기본적인 자, 정보는 이제 좋지만 기본적인 그런데 정보는 거리를 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가 다음 주 목요일 날 9시 반에 해요, 밤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방송- 자세하게 있는데 단지 홍보까지. 이번에 중요한 사실은요. 예. 최순실 감옥에 있지만은 예. 구치소죠. 최순실의 아직은. 독일 은닉재산 조력자와 그 조직 시스템은 예. 그대로 작동을 잘 원활하게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재산 처분하고 있는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갔더니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을 처음에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과 시스템은 최순실 씨가 구속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로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럼요. 여전히 잘 그런 게 돌아가고. 없고 특히 아마도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해서 잘 돌아가는구나. 그럼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스포트라이트에서 영상으로 소개가 될 것이고요. 특히 제가 JTBC 그들의 홍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같이 동행을 해줘서 고맙죠. 그리고 예. 참 놀라운 사실은 예. 저들의 내부 제보인데요. 정유라만 있으면 된다. 아. 정유라만 감옥 안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럼요. 그 왜요? 이야기는 정유라에게 창구 열쇠를 넘겼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안 물어보셨고 그렇게 짐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그 내부자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죠. 정유라 씨만 구속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 그래서-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오. 이걸 우리가 전체 큰 숲을 봐야 되는데요. 네. 최태민이 관리했던 재산. 박정희, 네. 박근혜 그쪽의 재산이 최순실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미 최순실에서 재산은 정유라로 지금 다음 세대로 갔을 가능성이 넘어가고, 있다. 다음 세대로 저는 넘어가고 그렇게 있다. 이번에 파악을 한 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짐작이 아니라 그 짐작을 확인시켜주는 내부자. 예, 내부자의 이야기. 이번에 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갔거든요. 전체로 네 번째 갔지만은 근데 그 내부자들 최순실을 도와줬던 특히 교포들 중에서 파독 강부 출신들 예.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스포트라이트 보시고 또 특히 다음 주 목요일 날 2시에 이런 걸 해요. 의원님 여기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셔도 자꾸. 아니 교통방송에서 이 서점가에 화제가 있는 베스트셀러들만 골라서 북콘서트를 따로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2시에 교통방송 상암동 공개홀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 작가가 이렇게 써줬어요. 불멸의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에 북콘서트 열린다는 홍보를 꼭 해주시라. 의원님 홍보를 현재 그만하시고요. 8세 찍힌 불멸의 저서 자기 끝나지 않은 저렇게 전쟁 북콘서트. 제지를 해도 끝까지 특히 하는 휴가 가지 못한 분들 많이 의원님 마이크 와주시고요. 내립니다. 그만하시고요. 이제. 선착순 100명이니까 서둘러 달라는 작가의 지금 이 글을 제가 자, 읽어드리는 알겠습니다. 건 자, 보시고요. 알겠고요. 아무튼 선착순 100명이고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90명까지 찬 모양입니다. TV. 오늘 여기 나와서 그러면 그 독일에 가서 취재하신 다른 유럽국가 5개국 가서 취재하신 내용은 오늘 밝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이 이제 없어진 게요. 어제 검찰 국세청 관세청이 재산 추적 전담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의원님하고 안원구 청장이 발견해낸 스위스 페이퍼 컴퍼니,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를 실제 수사하고 있다고. 수사하고 있다고. 한 건 하신 거예요, 큰 건. 그 5번째 다음 달 갈까 말까 했는데 아마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수사는 결국은 의원님하고 안원구 청장하고 또 꼽사리로 주진우 기자가 같이 가가지고 실제 처음 단서를 잡아낸 거잖아요. 아니 저희들 그 단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거의 이 돈 세탁의 흐름이라든지 조력자들의 그 조직 시스템을 거의 다 파악했는데 이거를 이제 수사팀에 전해드리면 되고요. 특히 그러니까 이번에 현직 의원, 기자, 그다음에 전직 국세청장 네. 세 분이 자비로 가가지고 노승일도 있고요. 네. 노승일 그렇죠. 노승일 씨도. 서운해하죠. 그래서 자비로 가가지고 밝혀낸 일단의 단서들을 이제 드디어 공기관에서 네. 공기관의 수사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에는 네. 스위스에서 교포들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다 알겠는데요. 몇 분들이 스위스 현지 은행의 뱅커들이세요. 그래서 유니온뱅크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내부 구조를 네. 어떻게 이 돈 세탁 계좌가 이루어지는 거 비밀 계좌의 시스템을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교민 모임을 만들어서 아마 도와주겠다, 앞으로. 예, 노다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다지가. 분들 이런 조직을 이제 검찰에 다 연결. 다 알겠는데 그래서 오늘 풀어놓을 건 없고요. 스포트라이트 보시고 다음 주 북콘서트 오시면 됩니다.
국고수당 다음 주 목요일 2시입니다. 자, 그럼 의원님은 이제 가만히 계세요. 이제 저희가 2주를 기다려서 뭐 새로운 보따리 들고 온나 했더니 스포트라이트를 보라고 자꾸. 자, 그러면 김성태 의원님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자유한국당의 사정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류석춘 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위원들도 그렇고 본인은 이제 극우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뭐랄까요 친일본적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 그리고 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 뭐 이러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과거로 회귀하고 박근혜 시대를 더 거슬러서 박정희 시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유신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짜증나. 그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뭐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가장 큰 수혜와 은혜를 입고 탄생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은혜까지요?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제 집권을 했음에도 어떻게 더 혁신하고 또 당의 시스템을 더 현대화하고 더 국민 정서에 맞는 당청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된 저희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에 뭐는 이런 끝날 길을 없는 입시름 논쟁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근데 거슬러 올라가서 유신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문제 없었다고. 게다가 이 탄핵 문제는 이미 우리 국회를 넘어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까지 받은 그런 사안인데 한편 말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렇게 존중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탄핵을 부정한다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려고 보수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새로운 보수상을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 것은 지금 지리멸렬한 보수가 제일 먼저 다뤄야 할 문제죠. 국민적 심판이 끝난 탄핵 문제에 언제까지 매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의 신념이나 또 상황 판단이 당 전체의 핵심 방향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안 나오시는 동안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이 없어졌네요. 섭섭하게. 그렇지만은 뭐 이 핵심 위원장의 애국 충정이나 좋은 말로 하면은 뭐 지금처럼 거군이 또 뭐 좌판이 이런 저급한 논쟁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실제 육선 위원장이 그 논란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과거죠, 과거. 이제는 안 합니까? 핵심 위원장이 되기 이전에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학자로서의 자신의 소신과 또 뭐 그런 의사결정의 판단을 이제 뭐 존중하는 거지만은 이제는 공당의 핵심 위원장으로서 그런 과거의 어떤 학자로서의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위원들도 그런 분이 오셨어요. 탄핵에 대해서 탄핵 찬성파들은 주인을 문 개 XX다. 주인을 문. 이런 표현도 있고 유신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도 하고 혁신위원장만이 문제 아니라 같이 들어온 혁신위원들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였던데 여하간 이 혁신위원회 구체적인 혁신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당내에서도 문제가 그러니까 뭐 이런 보편적인 우려 속에 대려 자유한국당이 더 강한 핵심안이 나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핵심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시원시원하게 큰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존중하겠는데 근데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은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07명 의원들 중에서 딱 한 분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왜 아무도 서명을 안 하세요? 왜 반대를 하세요? 그게 나오면 나올수록 자유한국당이 불리하겠죠. 안 의원님.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반대하세요? 비록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유일한 의원이긴 하지만은 당 차원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왜 반대하세요? 자, 저희 당의 아니, 의원님은 심재철 발의 동의하시잖아요. 예. 국회 부의장 같은 사람도 이 법하고 유사한 지금 특별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발의해가지고 저를 포함해 그것도 제가 또 동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소속 의원 여러 의원들이 같이 공동 발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현님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법안의 취지에는 다 공감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정당 의원도 20명 중에서 한 분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뭐 물론 굳이 이제 서명을 불참한다고 그래가지고 특별법에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예, 예. 근데 아마 특별법 반대하는 정당이나 의원님들은 국민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는 않을지 우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악용된다는 두 번째는 이게 건가요? 안민석 의원님이 추진하시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 법안에 발 잘못 담갔다가 한마디로 폐가 망신하는 사람 여러 봤으니까 그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민석 의원이 누굽니까? 당장 최순실 사태는 제쳐놓고서라도 지난 19대 때 그러니까 국회 교문이 우리 안민석 의원이 간사를 하신 적이 있죠. 그죠? 18대 그거는 때죠. 뭐 해방 전 이야기고요. 예, 예. 그때도 하여튼 이 상임위인 교문회에서 당시 정부 여당 법안을 모조리 제동 걸어가지고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게 한 그런 장본이 그건 뭐 악법이니까. 아마 대한민국 이 헌전 역사상 2년 동안 소속 상임위에서 그것도 집권당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저를 해방 이후 최악의 불량 간사라고 칭했는데요. 그건 악법을 제가 막은 거고요. 그거 하고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은 이게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보 보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한 법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법인데 왜 오늘 제가 이제 그 발의를 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한 달 동안 제가 이 서명용지를 돌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 당 물론 저희 당 의원들도 18명이 서명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한 분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130명이 자유한국당은 한 분 하셨죠, 김석대 의원님. 한 분은 김석대 의원님은 뭐 저 때문에 억지로 뭐 마지못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말 저렇게 하는 과반수를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더 이상을 지체할 수가 없고 뭐 국민들에게 그 20명만 더 발의하면서- 추가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안 돼요. 공동 발의는 그렇게 20명이 부족하더라도 실제 투표할 때는 할 수도 있죠. 찬성 있겠지만 몰래 찬성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는 것은 당 차원에서 이게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강하지 18명하고 그리고 18명 다 들어오고 바른정당에서 한 2명 정도만 더 추가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네. 법사위 소속 법안이거든요. 네. 법사위에 올리지를 않을 거예요. 올린다 할지라도 시간을 끌겠죠.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게 많은 동료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 의원들에 대한 헌법적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이 문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법안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이견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공찰에 저도 공청회 2번이나 참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때도 제기됐던 이 소급 입법 문제나 또 이 명확성의 원칙에 그런 좀 어긋나는 개념들 또 과도한 그 적용 범위 가령 최순실 이 국정농단에서 은닉재산 그러니까 부정축제 재산이 가령 1,000억이다 500이다 이게 딱 드러나면 그걸 한수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일정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있다. 법안이 완전하지 않고. 예. 저렇게 제 어떤 4차례나 공청회를 한 제 법안에 대한 이렇게 흠집 내기 하는 건 그게 유감스럽고요. 아니. 이 특별법 반대하는 정당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당 해체 요구까지 직면하게 될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가 걱정이 드리는 돼요. 말씀은 안민석 의원께서 이게 안민석 의원 마음은
이 정말 정의로운 법안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주길 바라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또 이제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특유의 지금 이제 걸리면 물고 물고 이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전체 합쳐서 127명인데요. 자, 이거는 그 중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126명이 아니, 서명하지 않았다는 아니, 의원 네. 의지가 아니라 다른 야당 이런 반대 기류가 분명히 담배값 얘기하죠. 담배값 다른 얘기 이제. 야당 의원들 예. 저 물어 뜯지 마세요. 요건 앞으로 더 할 기회가 국민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두 분이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뉴스공장 청취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담배값이나 얘기해 보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담배값은 아니, 다른 그 분에서 이전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담배값이나 이 지금 최순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담배값 인하가 반길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담배값 부분은 네.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인하 법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러기 전에 이거는 문제는 분명히 자기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 담배값 인상은 사실상 사실상 처음 나왔어요, 오늘. 웬일이, 연습하십니까? 정권 차원에서 뭐 세수 정대 목적 외에는 하나도 그러니까요. 달성한 게 없다. 국민 그러니까, 건강과는 무관했다. 아니 그때 보건복지부의 금년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국민들 당시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이 보건정책 건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담배값 인상을 대폭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라는 입장에서는 그 결론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동안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지만은 담배값 인상한다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일시적인 검열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적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면은 그런 사회 여건 속에서 담배 피우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실제 흡연율은 안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배값 인상으로서 거꾸로? 세수정대가 된 거고. 금년 정책 일환이라는 거는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었고요. 당시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네. 부자들보다도 만만한 서민들 호주머니 틀겠다는 서민 정세였고요. 네.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세는 부자들에게 돈을 더 그치하는 거거든요. 돈 많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세 정의에도 그랬더니 올바른 이제 것이고. 서민 감사라고 담배값 인하를 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먼저 이 논란 이전에 과거에 자신들의 그런 거짓 주장에 대해서 그런 허구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부터 이 논란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반성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자기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잘못했죠? 지난번 비정규 문제도 DJ 노무현 정권에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양산하는 담배 이야기하다가 법안이 비정규 이야기를 왜 만들어져서 그거 하세요? 자기 고백해달라 그랬고 저희 당도 분명히 담배값 인하 이 법안을 낼 때는 정책을 낼 때는 국민들한테 자기 고백해야 됩니다. 거짓말 한 지난 거죠? 정권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거짓말 한 잘못된 거죠? 판단을 한 것이고 거짓말 한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서민들만 담배값 증가된 이 담배값 인상 부분을 일정 부분 지금 세수 정대가 올해만 하더라도 20조입니다. 그렇다면은 잘못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세수 정대의 낙수 효과만 봤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담배값 인하는 이제 자기 고백과 함께 가져가는 게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특별법에 유일하게 서명한 김성태 의원님은 자한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양심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백하고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시인하셨으니까 오늘 거짓말 했다고는 시인 안 하셨는데요? 그거 시인한 거 아니세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잘못된 판단이지. 그걸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정책을 위반하고 법안을 금년 위반한. 정책 때문에 담배값 올렸다는 그거 거짓말 아니었어요? 그 부분은 잘못된 정책의 판단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살짝 그냥 이런 거고서 그냥 거짓말이었다고만 담배값 이야기해주시면 안 돼요. 올려가지고 국민 건강 그러니까 금년 인구를 갖다 늘릴 수 있겠다. 이런 줄일 판단은 수 있겠다. 잘못됐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안 줄 국민들을 자- 속인 잘못된 정책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속인.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론은 국가적 세수만 정대됐고 지금 이제 20조의 세수 정대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추경 11조를 가지고 일자리 정책을 추경으로 이제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이 담배값으로 추가로 적으로 발생한 세수가 있다면은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게 자기 고백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나. 그런 상당한 반성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 속인 거죠.
그렇게 그런 자아적인 판단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당시에 흡연료를 올렸는데도 안 떨어졌다 해서 정책적 판단이 아니, 김어준 잘못됐다고. 공장장. 예.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김성태 의원? 서민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